미스테리 사건 진행하는 신지우입니다. 이번 사건은 가장 유명한 동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단란한 가정의 딸이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재혼하면서 그 딸들인 새언니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요. 언니들은 새가족이 된 막내 여동생에게 재를 뒤집어 쓴 부엌대기라는 뜻의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시켰고요. 못 살게 대했죠. 그래도 신데렐라는 묵묵히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곳을 다스리던 왕이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신부감을 찾기 위해 무도회를 열었고요. 나라의 젊은 여성들을 모두 초대했죠. 새어머니와 언니들도 이 왕자를 만나기 위해 무도회를 갑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집안일을 하느라 갈 수가 없었어요. 이때 요정이 나타나죠. 드레스와 구두를 주면서 무도회장을 보내주는데 대신 12시가 되기 전까지 집에 돌아와야 한다는 약속을 합니다. 무도회에서 만난 신데렐라와 왕자는 서로 반했어요. 하지만 12시가 가까워지자 신데렐라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러다 한쪽 유리구두를 잃어버리게 되죠. 왕자는 구두의 주인을 찾아 아내로 삼겠다는 발표를 했고 나라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구두를 신겨봤어요. 하지만 맞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데렐라의 집까지 찾아온 왕자는 새 언니들에게도 많지 않던 구두가 신데렐라의 발에 딱 맞게 되자 신데렐라에게 청혼을 하면서 왕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이 동화가 끝나게 되죠. 자, 하지만 현실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가끔씩 자신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큰 성과를 내는 경우들은 물론 있죠. 그래도 어디까지나 동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현실과 구분해야 되고요. 허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한국의 신데렐라라고 불리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동화와 다른 점은 우리가 아직 이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지,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이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출신인 이방현 씨는 어려운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 소재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일도 잘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도 했고 혼자 서울 생활을 했지만 자신보다는 멀리 사는 가족을 더 먼저 챙기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중 이방현 씨는 2009년 교회에서 이 알렉스 최라고 하는 당시 32살의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알렉스는 큰 키에 아주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연세대를 졸업한 뒤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미국 경영전문대학원인 MBA 과정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또 부모님은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으며 상당한 재력도 가진 상류층 집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렉스와 이방현 씨는 금방 깊은 사이가 됐고요. 4년 만에 알렉스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신과 결혼해 살자며 청혼까지 합니다. 이 일로 이방현 씨 주변에서는 신데렐라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씨도 알렉스와의 결혼을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양쪽 집안의 경제력이 컸던 거예요. 하지만 알렉스와의 만남을 포기할 수 없던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집안 사정을 속여오면서 만나게 됐죠. 알렉스의 집안도 경제력 차이로 이 결혼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알렉스는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으로 같이 건너가서 부모님을 설득해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혼을 아주 서두르고 있었어요. 이방현 씨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결혼을 선택하는 순간 한 사람만 믿고 자신의 가족과 직업을 포기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씨는 결국 결혼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고요.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이 씨는 정말 상류층 남편을 만난 신데렐라가 돼버렸죠. 두 사람은 미국으로 갈 날짜와 결혼식 그리고 유럽 신혼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2013년 1월 24일 오전 9시 비행기를 예약했고요. 출국 전날인 1월 23일에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마지막 인사를 한 다음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빼고 필요가 없어진 휴대전화도 해지했죠. 이 씨는 가족에게 미국 생활이 안정되려면 한 달 정도가 걸릴 것 같으니 그동안 연락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했고,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던 가족은 이 씨의 말만 믿고 시간이 지나면 딸이 다시 연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딸에게선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가족은 출입국 관리소를 찾아가 이 씨의 행방을 알아봤어요.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씨는 출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다른 국내 여행사를 모두 찾아봤어요. 하지만 1월 24일 이후 어디서도 이 씨가 비행기를 탔다는 기록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방현 씨는 이날 실종된 거예요. 가족들은 일반인의 힘으로 딸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69일 만에 경찰을 찾아가 실종 신고를 했어요. 이 씨가 실종됐다는 것을 뒤늦게 안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심경 변화를 일으켰고 가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동생의 말이 있었는데, 평소 언니가 남편이 될 그 알렉스 최의 집안이 상류층 재력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고, 그쪽 부모님도 의사나 변호사, 검사 정도의 재력가 집안과 결혼하길 원했다는 말도 전해 들었다고 밝혔어요. 그렇다면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던 이 씨가 알렉스 최에게 조금씩 거짓말을 해왔었고 남을 속였다는 죄책감에 결국 연락을 끊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 심경 변화로 인한 잠적이라고 보기엔 이해되지 않는 정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씨의 생활 반응을 조사해 봤습니다. 통신, 금융거래, 병원 진료 기록, 인터넷 접속 등을 추적해 보니 여기서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씨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반응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유일하게 이 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는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용 시간을 보니 주로 심야에 택시를 타거나 모텔, 나이트클럽, 술집 등에서 결제된 기록들이었어요. 이 중엔 이 씨가 실종 직전까지 살던 집과 10분 거리에 있던 편의점에서 사용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카드가 사용된 것을 찾아 이 사용자를 만나봤죠. 이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이 씨와 결혼을 약속하던 알렉스 최였습니다. 이미 이 씨의 전세 보증금이었던 700만 원도 유흥비로 다 써버린 뒤였어요. 경찰은 알렉스 최를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자세한 수사를 해봤습니다. 예상대로 알렉스는 굉장히 수상한 사람이었어요. 이 씨와 출국 예정일이었던 1월 24일 새벽에 인터넷으로 이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겁니다. 알고 보니 해지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이틀간 차를 하나 렌트합니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 이 운행 기록을 보니 43km였거든요. 왕복거리를 감안하고 이틀밖에 빌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시간상 여러 곳을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지역 정도만 들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거리들을 보면 대략 부천, 안양, 성남, 하남, 구리, 고양시 정도예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은 웬만하면 다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인 거죠. 그리고 이 씨가 실종되던 4일째 특수 칼 전문점에 가서 한 자루에 30-40만 원 정도 하는 비싼 회칼을 구입했고요. 이 씨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 정황이 보이면 알렉스 최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이방현 씨의 실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경찰은 알렉스에게 이 씨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알렉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출국 전날 이 씨와 심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화가 난 이 씨가 갑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 던지더니 뛰쳐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다는 거예요. 경찰은 어디서 말다툼이 있었는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봉천동에 있는 모텔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경찰이 인터넷 접속 기록을 보여주자 자신의 집이었던 것 같다며 말을 바꿨어요. 경찰은 알렉스 최를 더 추궁해봤습니다. 왜 출국 전 이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는지를 물어보니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연락이 올까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소지품을 버린 이유도 아버지가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버렸다면서 둘러댔어요. 그렇다면 출국 당일 렌터카를 빌린 건 어떻게 해명했을까요? 알렉스는 쇼핑몰에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스가 사는 곳에서 쇼핑몰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왕복 23km 거리였어요. 렌터카의 주행거리가 43km였죠. 그러면 20km가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남은 거리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니 알렉스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이어서 회카를 구입한 이유도 자신이 평소 우울증이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진술을 했고요. 칼의 행방은 아버지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자해를 한다는 것이 분명 이상하죠. 하지만 그 전에 따져봐야 할 것은 우울증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보통 면도칼이나 커터칼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스가 산 칼은 가격이 비쌌습니다. 회를 전문적으로 뜰 때 사용하는 사시미 칼이라서 쉽게 구하기도 힘든 물건이고요. 전문직 사람 아니면은 조직폭력배들이나 주로 사용하는 아주 목적이 뚜렷한 칼이에요. 그래서 자살의 목적으로 선택하기엔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알렉스 최라는 사람이 대답한 이방현 씨의 실종까지 일들은 모두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경찰은 다른 의심을 해봤어요. 알렉스 최라는 사람의 진짜 정체인 거죠. 자신의 말대로 정말 미국의 재력가 집안 사람이 맞긴 하냐는 겁니다. 알렉스 최는 이 씨에게 접근할 때 자신이 미국에 사는 한인 부동산 재벌 2세이며 연세대를 졸업해 증권회사에 재직 중인 엘리트라고 소개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심지어 알렉스 최라는 이름도 가짜였습니다. 원래는 정 씨였어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상류층 재벌이라고 한 이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미국에 살지도 않았고요. 한국을 나간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로구 연립주택에 살면서 폐품을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집안 배경이나 신분이 모두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 씨라는 사람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회사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던 무직자였습니다. 정씨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고 지방대학에 진학은 했지만 1년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중퇴했다가 별 직업 없이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을 준비 중인 공시생이라고 둘러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본 적도 없고요. 거짓말을 자주 하고 습관적으로 하던 사기꾼인 것이죠. 정 씨는 2009년부터 약 4년간 이 씨와 가족들을 속여왔습니다. 미국으로 가자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고요. 예약할 돈도 없는 데다 당연히 미국엔 연고도 없었어요. 사실 이러는 동시에 정 씨는 다른 여성 4명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 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보니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연령대가 아주 다양했고요. 이 여성들은 대부분 동호회나 클럽에서 정 씨를 만나 알게 된 사이였어요. 모두 명문대 출신이자 부잣집 아들이라는 말에 속았던 것이죠. 정 씨는 이 씨가 실종된 직후 다른 여성과 싱가포르로 여행을 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을 만나보니 이방현 씨 실종 1년 전부터 정 씨와 동호회에서 만났고요. 2년째 만나던 사이였어요. 원래 싱가포르엔 갈 계획이 없었는데 정 씨가 해외여행을 가자며 졸라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여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어요. 이 여성은 실종된 이방현 씨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진짜 여자친구라는 주장만 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요. 정 씨는 이 씨 외에도 다른 여성들에게 자신을 상류층 자제라면서 접근했고 마치 이 여성들이 신데렐라가 된 것처럼 속여오던 사람이라는 거죠. 부잣집 아들 행세를 하면서 정작 데이트 비용은 대부분을 피해자들이 내도록 했어요. 하지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기념일마다 비싼 시계나 가방 등을 선물했어요. 이렇게 환심을 사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특히 사라진 이 씨에게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해준 건 모두를 미국에서 결혼만 한다면 모두 보상해주겠다고 달래왔어요. 이렇게 이 씨는 아무 의심 없이 정 씨와 계속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 씨는 직업도 없는데 어떻게 여성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줄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씨 외에 만나고 있던 다양한 여성들에게 생활비를 얻어쓰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다른 여성들에게 돌려막고 있었던 것이죠. 따져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한 액수였어요. 경찰은 이 씨를 조사해 얻은 정황과 이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는 것을 봐서 정 씨가 이방현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정 씨가 그동안 해온 행동들이 모두 사기로 밝혀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씨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씨의 시신이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했어요. 다시 정 씨를 취조해 봤죠. 첫 번째 질문은 이 씨를 죽였는가? 두 번째, 이 씨가 죽은 사실을 목격했는가? 마지막은 실종된 이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였습니다. 이 질문의 정 씨는 모두 아니다, 모른다 로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부 거짓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정 씨는 다시 자신의 우울증 처방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왔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잘못 나온 것이고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최면 수사까지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건 또 거부했어요. 마지막으로 정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씨의 실종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죠. 결국 검찰은 정 씨에게 사기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밖에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정 씨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어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정 씨가 이방현 씨를 살해했다는 물증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고요. 최종 징역 2년만 선고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3년이 많은 오히려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출소한 상태예요. 형을 다 살았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방현 씨 실종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현 씨의 실종 사건은 현재 미해결로 남은 상태고요. 이 씨를 살해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신데렐라라고 불리던 이방현 씨에겐 그날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 사건의 진실은 정 씨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건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방현 씨는 실종된 지 올해로 6년째가 됐습니다. 아직도 이 씨가 생존해 있다는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이 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안타깝지만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석인 것 같아요. 특히 유력 용의자인 정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고 했는데요. 이 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했죠. 이 이유를 정 씨에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갚아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썼다면서 이방현 씨 실종에 별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사라진 이유도 전부 이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려던 것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적당히 만나다가 자신이 미국에 간다고 하면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씨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일이 커졌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씨와 가볍게 만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거지만 이 씨가 따라가겠다고 하자 결국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씨의 가족들은 당연히 정 씨 주장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경찰에 실종 신고할 때 남자친구라는 정 씨에게도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딸에 대한 질문을 하자 정 씨라는 사람은 태연하게 자신과 함께 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걱정을 하거나 찾아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 씨는 이방현 씨 실종 이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고 소지품을 모두 없애는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결국 이 씨의 마지막 행적을 아는 사람은 정 씨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건에 대한 심증은 많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입증이 가능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정 씨가 직접 자백하기 전까지는 이 씨의 행방을 알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고요. 따라서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현재 가족은 사건 재수사 요청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이 사건의 진범은 경찰의 추측대로 정 씨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이 씨나 다른 여성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 씨가 스스로 입을 열려면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이대로 시간만 지나갈 거고요. 결국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다음 영상에 대한 링크가 밑에 있습니다. 누르시면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이번 내용은 2013년 1월 23일에 사라진 이방현 씨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미스터리 사건 진행하는 신지우입니다. 2009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개학을 이틀 앞두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생 이군이 친구들과 잠깐 놀다 온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시간을 정해두고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족은 저녁쯤에나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늦은 밤이 돼도 이군은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며칠 뒤 학교가 개학을 했어요. 하지만 학교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아들이 실종됐다는 생각에 가족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전단지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려 사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개학 이틀 전 친구들과 놀다 오겠다던 이군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고 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살아있긴 한 건지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군의 행적을 조사해봤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한 게 마지막이었으니 이 친구들을 찾아가 봐야겠죠. 그런데 친구들은 모두 이날 이군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군이 가족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한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가족을 속이면서까지 나가였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다행히 집 주변에 있는 지하철 CCTV에 이군이 찍혔습니다. 이동 경로를 확인해 보니까 이날 오후 2시 45분경 부산 지하철 2호선 구남역에서 열차를 타고 3시 24분쯤 서면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3시 42분에 서면역에서 지하철 1호선으로 환승합니다. 도착한 시간은 3시 57분이고 중앙역에서 내린 거죠. 그 다음 1시간 뒤인 5시 5분에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을 탔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이군은 군안역 근처에 살고 있고요. 서면에서 1호선으로 환승해 중앙역까지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부산항에서 배를 탔어요. 중요해 보이는 지점이 서면역인데요. 환승을 할 때 18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환승할 때 18분씩 걸리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무언가를 했을 거예요. 환승 도중에. 경찰은 이때 이군이 뭔가를 사거나 아니면 점심이라도 먹기 위해 환승 구간에 있는 그 지하상가에 들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경찰은 이군이 고민이나 심경의 변화로 친구를 만나겠다며 둘러댄 뒤 잠시 여행을 간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CCTV를 통한 추적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들의 제보에만 의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실종 당일 이군과 같은 여객선에 탄 사람들이 사진을 찍던 중에 우연히 뒤에 이군이 같이 찍힌 겁니다. 이 제보자는 같은 날 오후 6시 36분쯤 사진을 찍었던 것이고 3등실 선실 구석에 신발장 옆이에요. 이것이 이군이 혼자 앉아있는 거죠. 직접 마주치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신발을 꺼내려다가 실수로 이군의 머리 위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사과하려고 얼굴을 봤는데 이때 우울한 표정을 했었고 어떤 걱정이 있어 보인다는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객선을 탔지만 여행을 하는 사람의 느낌은 아니었고 배에서 내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PMP만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보자가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군은 이미 자리에 없었고 목적지에 도착해 내릴 때도 보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상한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우울해 보이니까 하지만 자신도 여행 중이었고 목적지를 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남을 걱정하고 그러진 못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배에서 이군을 봤다는 또 다른 목격자는 아예 반대되는 진술을 합니다. 혼자 있던 게 사실이지만 불안하거나 우울해 보이지는 않았고
평범하게 이어폰을 꽂은 채 PMP를 보고 있다는 진술을 했거든요. 목격자 둘이 서로 이군을 보는 시각이 달랐던 겁니다. 한쪽은 우울하다, 한쪽은 그래 보이진 않았다, 평범했다.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진술을 무작정 신뢰해서는 안 되죠. 어느 쪽이든.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 될 뿐이고, 중요한 거는 이군이 입에 확실히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중에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목적지까지는 갔을 거예요. 이 뒤의 행적을 경찰이 추적해봤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 일주일째인 8월 29일 경찰은 이군이 구매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객선 표를 찾아냈어요. 여기에 이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군의 집에서 컴퓨터도 확인해 봤는데 친구들과 놀다 오겠다며 집을 나서기 전에 제주도로 가는 배나 운항 시간, 이 표값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군이 제주도를 가는데 필요한 정보가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부산항으로 가는 방법과 돈은 얼마가 드는지를 확인하고 통장까지 들고 나갔어요. 이런 점은 이군이 갑자기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제주도를 가야 할 어떤 일이 있었지만 가족에게 자세하게 알리면서까지 가고 싶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군이 제주도 항에서 목격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배에는 탔어요. 그런데 내리질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제주도로 가던 중 바다에 실수로 떨어졌거나 아니면 스스로 뛰어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겐 최악의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빠르고 확실한 수사가 가능할 거예요. 경찰은 또 다른 경우에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군이 제주항에 내리긴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과 다른 경로로 터미널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항에 좀 연락을 해봤습니다. 승객들이 나가는 입구가 또 다른 곳에 있느냐를 물어보니까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면은 CCTV에 촬영되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거예요. 터미널에 설치된 CCTV 확인해봤습니다. 이날 39대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차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었고 운전자의 전과 기록 정도만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의심되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 외에 터미널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직원들만 지나갈 수 있는 통로인 거죠. 이 통로 바로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 나갔다면은 CCTV에 걸리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직원용 통로라서 일반인이 이용은 안 돼요. 그래도 몰래 이용했을 경우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자니 고등학생이 굳이 이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할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겠죠. 경찰은 이군이 항구를 빠져나갔다는 가정하에 제주도 시내버스 회사를 찾아가서 촬영된 CCTV들을 조회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관 기간이 문제였어요. 버스 회사는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분량만 보관합니다. 10일 이상 지나면 자동 삭제되기도 하고요. CCTV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이군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단서들을 찾지 못하게 되자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실종 이틀 만에 신고 접수가 있었던 거예요. 비교적 빠른 수사가 시작됐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는지 추적이 전혀 안 됐습니다. 꺼진 시간은 이군이 집을 나간 다음 날인 새벽 3시 21분이었고요. 이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전라남도 완도 부근이었어요. 이군이 자발적으로 껐는지 아니면 제3자가 나타나서 이군을 납치했고 고의적으로 핸드폰을 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여객선에 탔던 승객 중 납치나 범죄 전과자가 있는지 수사해 봤는데 의심되는 사람이 여기서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의심과 정황에 따른 수사 다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건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인 9월 20일 이군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결국 발견됩니다. 마지막 통신기록 지역이었던 전남 완도의 청산도에서 약 150km 떨어진 경상남도 통영시 매물도에 살던 주민 김씨가 해안가를 청소하던 중 떠내려온 시신을 발견하면서 경찰 신고가 있었어요. 시신이 심하게 부패돼서 신원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배꼴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허리에서 무릎까지 살점 일부랑 장기만 겨우 남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이 사람이 겉옷을 입지 않았고 속옷 차림이었다는 겁니다. 며칠 뒤인 9월 25일, 김 씨는 다시 해안가에서 지갑과 부서진 휴대폰을 발견합니다. 지갑에 학생증이 들어있었는데 바로 이군의 것이죠. 김 씨가 해당 학교로 전화 걸었고요. 연락을 받은 학교가 부산 북부경찰서에 신고하면서 며칠 전에 백골 사체가 이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개학 이틀 전에 사라져서 한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이군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연고도 없는 제주도를 간 것이며 정작 제주도가 아니라 통영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요? 경찰은 이군이 바다에 빠진 것은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타야만 했던 건지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사건 전까지 이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다시 친구들을 만나서 평소 이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군은 내성적인 성격이었대요. 그래서 많은 친구를 두진 않았지만 학교 성적은 좋아서 상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성격일 뿐이지 친구나 학교 생활에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자주 하던 게임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때 온라인상의 친구들도 사귄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종 전에 이군이 갑자기 이 게임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주변을 정리한 거죠. 애착을 갖고 있던 게임을 안 하니까. 그리고 집과 떨어진 제주도에 갈 계획을 세웠지만 배 위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 확실한 근거는 되지 않지만 이것들이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정황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의심되는 점들이 있지만 이군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굳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공통되는 이야기를 또 했었거든요. 이군이 성격상 자신의 이야기를 잘 털어놓지 않는 성격이라 남들이 눈치채지 못한 학교 생활이나 성적 문제, 친구 관계 등의 고민이 충분히 있었을지도 모르죠. 사라진 날이 개학 이틀 전이다 보니 학교 생활이 다시 시작될 경우 생길 그 스트레스들이 좀 작용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으니까 가능성들에 대한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지만 여기서 드는 의문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가정할 때 왜 살던 부산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제주도까지 가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에 아직 확신은 없기 때문에 실수로 물에 빠져 사망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밤 사이에 가판 위로 올라가서 실족사했을 가능성도 있죠. 사실 이 배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비슷한 실족 사고가 계속 일어났었고요. 의도적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이런 사건도 일어나던 배였습니다. 하지만 여객선 직원이나 순찰 대원들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가 있었거나 배항과 여객선 회사 아니면 인근 해경까지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징후가 보이면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라면서 그날 사건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들의 입장인 거고요. 수많은 승객 중에 몰래 바다에 뛰어든 사람을 어떻게 그 사고 순간에 알아챌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객선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실제로 사건이 있었는지 이 사실 여부와 별개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될 경우 루머일지언정 매출에 타격이 오겠죠. 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부인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이건 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면 이건 상식적인 대응처럼 보이기도 하죠. 결국 납치나 자살, 자발적인 잠적 등의 증거를 여전히 찾지 못했어요. 그럼 남은 거는 실족사인 겁니다. 이군이 어떤 이유에서 제주도로 가는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에서 떨어져 익사한 뒤 해류를 따라 매물도 연안까지 옮겨졌던 건데 이게 경찰의 결론이었어요. 특히 매물도가 평소 파도에 밀려온 변사체가 자주 발견되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장소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군도 남해 해류의 영향으로 여기서 발견된 것이라 보고 있죠. 이렇게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단정 지을 정도로 뭔가가 밝혀져서 내린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평소 자살 징후가 있던 것은 아니고 유서나 결정적인 단서가 없었으니까 자살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그렇다고 납치나 실족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은
시신 부패가 심해서 사인을 정확히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이상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2009년 8월 22일에 일어난 이군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이상 밝혀진 게 없어서 조금 더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죠. 대신 지금부터요, 이군이 실종되던 날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의 의문점 몇 가지를 좀 정리해보고요, 사건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의문점들일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찰이 이군의 실종 신고를 받자마자 바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부터 실시했습니다. 이때 가장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가 청산도 부근이었어요. 청산도라는 위치 특성상 인신매매를 통해 섬유회로 끌려가서 감금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군이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군은요, 성향상 좀 실제 생활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과 친해지는 게 더 익숙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러한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게임이 굳이 아니더라도 채팅이나 다른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누군가를 알게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중 한 명이 이군을 유인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은 청산도 기지국과 연결이 가능해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여객선에서도 실험을 해봤는데 정상적으로 기지국과 휴대폰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군이 이런 위험에 처했을 경우라면 얼마든지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경찰은요, 배 위에서 납치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배에 탄다면 출입항 검문 검색에서 승객 명단을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원양어선이나 새우잡이처럼 장기간 배를 타는 일인 경우에 중개업자들이 처음부터 연결시켜주지도 않는다 그래요. 인적이 드문 섬이나 소형 어선 같은 곳에 불법으로 팔려가도 바로 경찰서 신고 들어오기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군이 마지막으로 통신 신호가 잡힌 청산도 일대를 가족과 경찰이 수색해 봤지만 찾지 못했던 점을 생각해 볼 때 이것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입니다. 이군이 제주도행 여객선을 타기 위해 끊은 표가 어른용이었다는 거예요. 학생인데 이상한 부분이죠. 더 싼 표를 살 수도 있어요, 학생에 맞는. 그런데 왜 굳이 성인 요금을 내면서 탔냐는 겁니다. 생각을 좀 해보자면은 학생 요금을 끊으려면은 학생증을 보여줘야 했겠죠. 이러한 과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일부러 성인 요금을 끊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군은요, 집을 나설 때 이미 학생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생증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외출하면서. 그러면 보여주고 표를 사면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긴 해요. 손님의 승선을 담당하던 승무원은 이날 이군의 필적이 있는 승선표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으로 이름만 적은 뒤 다른 사람이 표를 줬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군이 표를 샀어요. 실제로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표를 양도했다면, 실제로는 안 탔지만 명단상에는 이군이 배를 탄 것으로 남아있게 될 테니까요. 이런 가능성인데 수사 중에 근거 없는 이야기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로, 이군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죠. 지갑과 휴대전화 외에 통장까지 들고 나갔어요. 가족 중 누나가 이군이 평소 메고 다니던 가방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에 방안을 살펴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가족들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경찰은 집 근처 은행 내역을 찾아봤는데 이군이 실종 당일 오후 2시 40분에 은행 현금 인출기 CCTV에서 2만원 정도의 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런데 이군이 끊은 제주도행 성인용 표 가격은요, 39,000원입니다. 인출한 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마도 그러면 수중에 얼마간의 돈을 더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군이 평소 통장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는데 스스로 가지고 나간 것을 보면 이전부터 제주도행은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던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궁금한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떠한 목적으로 그랬냐는 겁니다. 시신 부패로 정확한 사인을 추측할 수도 없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장기에 독극물 검사를 해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이것도 장기의 양이 적어서 정확도를 보정할 수 없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많은 곳 중에 매물도에서 이군이 발견됐냐는 것이죠. 이건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 항로를 볼 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휴대전화의 마지막 통신 기록이 새벽 3시 21분에 청산도 부근이었어요. 이때 이군이 빠졌던 것이라고 가정하면은 충분히 해류에 쓸리면서 매물도까지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발견된 시신이 속옷만 입은 채였다는 거죠. 그리고 청바지가 뒤늦게 발견됐지만 나머지 옷들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주민이 며칠 뒤 청바지와 휴대전화, 지갑을 발견했는데 왜 신발이나 티셔츠 등은 나타나지 않냐는 것이죠. 이군이 옷을 입은 채 스스로 뛰어내렸다면 물에 젖어요. 그러면 몸에 감깁니다. 이게 보통의 현상이죠. 윗옷이나 신발이 벗겨질 수도 있겠죠. 파도에 휩쓸린다면. 하지만 바지까지 그러긴 힘들어요. 그런데 정작 벗겨진 청바지만 발견됐다는 게 이상합니다. 신발은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티셔츠도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다른 해류를 탔다면 충분히 가능한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군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실종이 아닌 변사 사건으로 변경됐고요. 하지만 대신 자살이나 타살이 아닌 실족사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수사가 종료된 상태죠. 아직 이군이 그날 무슨 이유로 혼자 집을 나와서 제주도를 가려고 했으며 왜 제주도가 아닌 다른 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죠. 범죄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 이군의 내막을 아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군이 사망에 있어서 미스터리한 사건이 됐죠. 유족인 이군의 누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거든요. 동생의 시신을 발견한 상황이라 더 이상의 수사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보면은 가족도 사건의 내막을 밝히는 것을 좀 어느 정도 포기한 것으로 보이죠. 아마 이 사건이 계속해서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2009년에 일어난 부산 고교생 매물도 변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미스터리 사건 진행하는 신지우입니다. 2006년 6월 6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의 전국대학교를 다니던 수의학과 학생 이윤희 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실종자는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졸업까지 한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현재 벌어진 일은 과거에 종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학생이 사라지기 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본다면 사건의 원인을 밝혀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루 전인 6월 5일 저녁 덕진동의 어느 술집에서 교수와 학과생 40여 명이 종강총회 겸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6월 6일로 넘어가는 새벽쯤이 되자 이 씨는 자신의 자취방으로 귀가하던 중 연락이 끊겼고요. 그 뒤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의 본가는 경기도 남양주시였어요. 이미 이화여대에서 통계학과 미술을 복수 전공했고 2개의 학사과정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수의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2003년부터 전북대 수의학과에 1학년으로 재입학했고요. 4학년까지 재학 중이었죠. 이 씨는 1학년으로 재입학할 때부터 실종되기 전날까지 지각이나 결석 한 번 한 적이 없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강총회를 마친 다음 날 6월 7일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거죠. 이걸 수상하게 생각한 친구 김 씨가 점심시간에 이 씨의 자취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았고 이 씨가 키우던 강아지 소리 외에 인기척은 없었어요. 이때 친구인 김 씨는 어차피 마지막 학기라 하루에 한 과목만 수강하던 상황이었고 전날 술도 마셨으니 피곤했거나 아니면 이 당시에 국가고시를 준비하려고 일부러 수업을 빠지는 동기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인 6월 8일에도 이 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김 씨는 학과 동기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씨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에도 이 씨는 집에 없었고요. 아무런 인기척이 역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옆 건물 안이 보일 정도로 원룸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동기 중 한 명이 건너편 건물에서 이 씨가 사는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창문이 열려있고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던 거예요.
처음엔 경기도 남양주시에 본가를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께도 연락해봤지만 집에는 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드디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경찰과 119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고 다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역시 키우던 강아지 외에 이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종강총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새벽, 그때 이씨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혹시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이 있다면 과연 누구일지 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사건은 전북대학교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의 제보를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 취재 중일 것이고 준비되는 대로 방송도 나올 겁니다. 그럼 새로운 사실이 더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 전에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만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씨가 사실 정광총회를 마친 후 이틀 연속 학교에 나오지 않았을 때 친구들이 찾아간 이유는 단순히 점심을 같이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인기척이 없자 그제서야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거죠. 경찰은 출동 당시 이 씨가 어떤 심경 변화로 잠깐 집을 비웠을지도 모르니 금방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씨가 사라지기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종강 전부터 평소 이 씨가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상 징후까지 될 정도는 아니었고 회식이 끝난 6월 6일 새벽 같은 과 동기인 김 씨가 집 앞까지 배웅하면서 들어간 걸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때까지도 경찰은 단순 가출로만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만한 정황은 아직 없었고 사라지기 직전 집에 안전히 들어간 걸 본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 씨의 집을 찾아갔던 친구 2명은 파출소에서 가출 신고서를 작성했고 나머지 친구들에게 곧 부모님이 이곳으로 오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청소라도 해두자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사건이 미제로 남게 된 결정적인 실수였죠. 목적은 청소였어요. 하지만 이 씨의 행방을 추적해볼 단서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의 침입으로 범행이 이뤄진 거라면 지문이나 DNA가 발견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청소를 하면서 현장 보존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수사 도중 이 씨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출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경찰은 급히 수사 방향을 실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친구들 증언에 의하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인 6월 2일 이 씨가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하는 바람에 가방과 소지품을 모두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가방엔 신분증과 수첩, 휴대폰이 있었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고요. 만약 어딘가에서 이 씨가 발견되더라도 이 사람이 이 씨라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실종 4일 만인 2006년 6월 11일 경찰은 이 씨의 원룸을 조사하던 중 이 씨가 사라지던 날 집안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접속 시간은 오전 2시 59분부터 3시 2분까지였어요. 그런데 이 3분간 검색한 내용이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어떤 남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낯선 아저씨가 따라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는데 이런 경우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이었거든요. 경찰은 인터넷 검색 기록을 통해 이 씨가 6월 6일 새벽 1시 이후 원룸으로 들어와 2시 59분쯤 인터넷에 접속했고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집을 나온 뒤 자출을 감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이 씨가 직접 접속해서 검색한 내용인지 아니면 침입자가 한 것인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없었고 더 이상의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자 시민 제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면서 같은 지역 우범자와 동종 전과자들을 만나보거나 경찰 인력을 대규모로 동원해서 수색도 해봤어요.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후 행방을 알 만한 더 이상의 정보를 찾지 못해서 결국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사건 발생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주 여대생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은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대신 그나마 사건 당일과 그 전부터 있던 수상한 정황, 현장에 얼마 남아있지 않았던 단서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 본 결과 이 씨의 실종과 관련 있어 보이는 가장 유력한 사람 한 명을 지목한 적은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문점과 이 유력한 용의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씨가 귀가한 뒤 집안의 컴퓨터가 켜졌고 포털 사이트에서 112와 강제 추행을 검색한 기록인데요. 이 검색 사실로 볼 때 종강총회 당시 이 씨가 관련된 일을 겪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강총회에 있던 학생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별다른 일은 없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점은 이 씨의 컴퓨터가 새벽 2시 59분부터 4시 21분까지 켜져 있었던 겁니다. 컴퓨터는 끌 때와 켤 때 기록이 났거든요. 그런데 정작 검색에 사용된 시간은 2시 59분부터 새벽 2분까지인 약 3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3시 이후 이 씨의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씨가 TV나 컴퓨터를 한번 켜면 꺼놓지 않는 습관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TV가 자동 종료되도록 설정해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집에 침입자가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람이 컴퓨터를 끈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강총회가 있기 전인 6월 5일 오후에 이 씨가 학교 실험 내용이 적힌 메모를 집에 두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다시 원룸에 들린 적이 있는데 이 씨가 메모를 찾는 동안 이 친구는 침대에 앉아서 기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때 친구가 본 것은 침대 옆에 있던 찻상과 그 위에 놓여진 커피잔 하나를 봤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런데 경찰과 친구들은 이 씨가 사라지고 처음 집안에 들어가 봤을 때 이 찻상과 공구함에 있던 망치가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실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물건들인데 이게 사라졌다는 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친구의 말로는 평소 이 씨가 찻상을 식탁이나 책상 등의 여러 방법으로 사용해 왔을 뿐 아니라 다리 하나가 헐거워지자 친구에게 조여달라는 부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쉽게 버릴 생각을 하지 않던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라졌다는 것은 이 찻상이 범인인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없애야만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소행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그리고 이 씨의 평소 생활 습관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의 이 찻상은 이 씨의 실종 일주일 만인 6월 13일에 부모님이 원룸 주변을 둘러보다가 집 앞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발견했습니다. 찻상 다리 4개가 모두 없어진 상태였는데요. 이게 부러진 게 아니고 나사를 돌려서 빼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을 때 일부러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겨둔 것처럼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일부러 버린 것이고 이 사람은 아마 이대로 찻상이 발견되지 않은 채 쓰레기 차량이 가져가길 바랬겠죠. 문제는 공구함에 있던 망치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엔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럴 만한 단서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 세 번째, 이 씨가 실종됐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온 사람은 이 씨의 언니였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창틀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한 거죠. 언니의 말로는 이 씨가 평소 담배를 피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이화여대를 다닐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었고 사라지기 전까지는 끊었지만 가끔씩 피는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수상한 정황이긴 하죠. 이 씨가 피웠다면 자신의 집 창문에 꽁초를 올려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집안에 있던 물건이 사라진 상태고 어울리지 않는 담배꽁초가 남겨진 상황이라는 것인데 정황상 누군가 이 집에 왔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꽁초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언니는 부모님이 이 씨의 흡연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혼나게 될까봐 바로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친구들이 방 청소를 했을 때처럼 아쉬운 판단인 거죠. 담배 꽁초에 DNA가 있었을 텐데 감식한다면 이 씨가 피운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피웠는지도 정확히 가려낼 수 있습니다. 사건 내막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 언니는 이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없앴던 거예요. 집안에서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주변 지역을 수색해봤고 여기서 수상한 정황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씨의 집 건너편 건물인데 여기는 이 씨의 방 내부가 너무 잘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이 집은 주인이 잠시 비워뒀는지 원래 빈집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 머물다 간 흔적이 있었어요. 창문 밑에 빈 담뱃갑과 구겨진 휴지가 남아있던 거죠. 하지만 이것들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 쓰이고 버려졌는지 알 방법이 없었고 사건과 상관없는 사람이 버렸을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씨의 방 근처나 안에서 발견됐다면 의심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씨의 방이 보이는 위치의 건물에서 수상한 물건이 발견됐다는 정황만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이 동시에 이 씨의 방 조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찻상과 망치 외에 아무것도 사라진 물건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 씨가 종광총회에 들고 왔었다는 가방을 열어보니 여기서 동물용 마취제와 주사기가 들어있던 거예요. 사용된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 마취제는 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이라 개인이 함부로 소지할 수 없는 물건이지만 이 씨가 수의과 학생이기 때문에 큰 의심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개인 소지는 금지된 약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이 씨 가방에 들어있던 것이며 누구에게 사용된 약물인지도 밝혀내야 했죠. 하지만 이 이상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이 씨 친구들이 처음 방 안에 들어왔을 때 바닥엔 꽃다발도 떨어져 있었다고 했거든요. 꽃이 말라있던 것을 봐선 최소한 며칠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처럼 보였는데요. 추정해 보자면 얼마 전 꽃을 선물 받았고 벽에 걸어두고 있었지만 실종 당일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와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수상한 점은 실종 전 이 씨와 함께 원룸에 잠시 들린 친구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때는 책상 컴퓨터 앞에 두던 건조대에 빨래가 걸려 있었고 침대엔 이불도 있었다고 했는데 실종 뒤 경찰과 함께 다시 현장에 들렸을 때는 이것들이 전부 사라져 있던 거죠. 이때는 친구들이 방 청소를 시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세탁기를 열어봤는데 여기에 이불이 있었어요. 세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불과 같이 돌린 빨래가 수건 4장이랑 속옷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의심스러운 이유는요. 빨래의 양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불이 있긴 했지만 이때는 여름이라 얇은 재질이었죠. 자취생의 빨래라기엔 확실히 양이 적어 보입니다. 자주 빨래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텐데 이런 의심을 계속하는 이유는 빨래를 해놓고 건조기에는 정작 널지 않았던 것 때문이에요. 이건 마치 누군가 집에 침입해서 범행을 저지른 뒤 증거를 지우기 위한 목적이거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지만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한 점은 실종된 날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수상한 소리를 모두 다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공통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원룸 자취방이라 반응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정황상 이 씨가 밤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조용할 때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은데도 아무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이 아는 사람에 의해 불의의 공격이 있었거나 자발적으로 건물 밖을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건물에 살던 사람들은요, 이 씨가 실종된 사실을 근처에 설치된 현수막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경찰이 찾아온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은 방송국 취재로 밝혀지게 된 내용인데 경찰이 이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씨 주변 사람들의 실수로 집안 증거가 지워지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같은 건물 사람들을 만나봐야 하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도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초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가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은 더 이상의 증거가 나오지 않아 수사가 멈췄고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범죄의 정황이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실종으로 남아있는 상태. 다행히 2000년 이후 일어난 미제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2016년부터는 다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새로운 정황이나 단서가 발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사건 해결은 아직 어려워 보이는 상태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이 지났고요. 가족은 아직도 이 씨를 찾는 중이에요. 여기까지 사건을 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씨와 얼굴을 아는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학과 동기인 김 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해 알아봐야 할 차례인데요.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누구나 다 다를 수 있고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확실한 증거 없이 추정만 하는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찰과도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김 씨는 왜 용의자로 지목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가 의심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밝혀진 정황들로 볼 때 이윤희 씨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인 김 씨는 수의학과로 편입해온 이윤희 씨를 3년간 혼자서 좋아하고 있었지만 이 씨가 친구 이상의 관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김 씨에게 거리를 두려고 했었다는데요. 김 씨는 이 씨가 살고 있던 원룸과 5분 정도 거리에 살면서 수시로 이 씨의 집을 드나들었고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 실종 후 이틀 뒤인 2006년 6월 8일에 경찰과 함께 이 집을 찾아왔을 때는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말했어요. 경찰이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사건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단순 가출로 생각해서 친구들과 청소를 했었죠. 이 청소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바닥만 가볍게 치우는 정도였는데 김 씨는 건조대에 걸려있던 빨래까지 개고 건조대도 접어서 세워놓기까지 했어요. 대걸레로 온 방안을 닦았고 쓰레기 봉투에 물건을 담아서 집과 100m 떨어진 곳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 청소를 하자고 가장 처음 말한 사람도 김 씨였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이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가능해요. 좋아하는 사람의 집을 청소해주고 싶은 건 당연한 심리이기도 하고. 따라서 김 씨를 범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사건 당일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 씨를 쫓아가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 씨가 도망치듯이 집으로 들어와 컴퓨터로 112나 성추행 등의 단어를 검색해 본 것이죠. 이때 김 씨는 포기하지 않고 집까지 쫓아와서 어떤 범행을 한 뒤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로 이불과 수건, 속옷을 빨래했고 켜져 있던 컴퓨터를 껐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찻상과 망치가 사라진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 씨의 가족은 이것도 범행을 감추기 위한 김 씨의 행동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어서 이 씨는 실종 추정 다음 날인 6월 7일과 8일에 수업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이 씨의 행방을 궁금해하지도 않았고요. 걱정하는 내색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 이 씨에게 수시로 관심을 보였고 원룸까지 자주 드나들던 사람인데 사건 뒤에 보인 행동들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여기에 가족은 이 씨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김 씨의 아버지가 익산과 전주, 완주 지역의 공사장을 자주 다니면서 일했기 때문에 이 근방지리에 밝은 사람이라 아들의 범행 사실을 알았지만 시신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피해자의 말에 더 신빙성을 두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이 씨의 가족의 말을 믿으려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증거 없이도 이런 추정이 알려질 경우 김 씨의 가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생기겠죠. 이런 이유들로 이 씨의 가족은 결국 딸의 주변 인물들 중 가장 수상해 보이는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고소했지만 수상해 보이는 정황들일 뿐인 거예요. 혐의점은 없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 아버지를 수사해 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이 씨 가족이 김 씨를 이 사건의 범인으로 보는 이유를 정리해 보자면 이윤희 씨를 3년 이상 좋아했지만 받아주지 않자 마지막엔 화가 났을 것이고 이 씨를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지만 정작 물리적으로 사건이 불가능하다는 알리바이를 댈 수 없는 데다가 실종 당일 이 씨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으로 자신의 추행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경찰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도 김 씨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점과 최근 들어 범인은 김 씨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 이윤희 씨의 아버지 글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딸이 다니던 수의대 건물 앞에서 사건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말을 건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전북대 수의대를 다니고 있던 학생 중 한 명으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이때 한 말이 심상치 않았다는 거죠. 인류 변호사를 고용해서 5년간 감옥에서 썩게 할 수도 있으니 그 전에 김 씨를 괴롭히지 말라고 협박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 학생도 같은 수의대긴 하지만 서울 출신이에요. 그래서 김 씨와 지역적 연고는 없고요. 경찰 조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김 씨와 별다른 접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왜 이 학생이 김 씨를 감싸는 것처럼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종강총회에 참석한 다른 학생들은 김 씨에게 이상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 같다는 말을 했고, 그날 김 씨는 유난히 말이 없이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거든요. 이 씨의 가족은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그 학생이 김 씨를 이용해 대신 범행을 저지르게 만든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증거는 현재 김 씨가 운영 중인 동물병원이라고 합니다. 김 씨의 집안이 그렇게 잘 살지는 않는데 서울 시내 건물 1층 전체를 동물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금의 출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은 아마도 이 김 씨가 시위를 하던 도중 만났던 이 학생의 지시로 범행을 했고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누구나 김 씨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경찰의 입장과 너무 다른 생각이고요. 여기에 맞는 타당한 증거가 아직 없다는 것이죠. 증거로 채워야 될 부분을 지금 상상으로 대신하면서 김 씨를 범인으로 확정짓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 씨가 범인일 가능성도 있죠.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 씨의 가족이 힘들겠지만 확실하게 명백하게 범인을 찾기 위해서는 더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유리한 정보만 수집한 결과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확증적 가설 검증의 오류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요. 가설 검증을 통해서 확증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확증부터 하고 거기에 맞는 검증을 하진 않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딸이 사라졌고 아직 생사도 모르는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하지만 이 가족의 입장을 보고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아이 중 한 부모가 범인으로 유력하다는 분석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심리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친 뒤 텍사스 공대에서 박사 과정에 있었고 한국인 최초로 물리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카이스트 교수였습니다. 그 당시 직접 사건 조사에 참여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자신이 가진 모든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다각도로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실종된 아이 부모 중 한 사람의 집에 안매장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고 정확한 분석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땅을 파내도 아이들 시신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이 교수의 분석에는 확증적 가설 검증의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과학적이고 신빙성 있는 분석처럼 보였지만 이 내용들은 아이 부모가 범인이라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분석들이었다는 거죠. 분석을 통해서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미 범인이라고 점 찍어놓고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증거 위주의 수사와 재판을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말의 변수와 가능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를 범인이라 지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가족의 심정을 다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걸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사건은. 그래서 이런 식의 주장은 아직까지 무리한 추정에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김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 사실은 사라진 이윤희 씨와 법인밖에는 알 수 없을 겁니다.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뒤에 사건의 의문점들 몇 가지와 단서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6년 전북에서 일어난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준비 중인 사건이라서 저도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더 내용 보충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은 좀 더 사건 이해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어요. 관련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미제로 남았지만 아예 단서가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서 좀 제 생각이랑 섞어서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정락인이라는 기자의 책이고요. 이번 사건 외에 그동안 취재한 다양한 사건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관련 사건을 준비할 때 자주 참고하는 책입니다. 본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고 제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따로 준비했습니다. 정락인 기자는 5가지 단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성추행의 가능성입니다. 종강청해가 있던 술집은 이 씨의 집과 1.5km 거리였어요. 성인 여성의 걸음으로 15분쯤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은 거예요. 이 씨는 6일 새벽 2시 30분쯤 이 술집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15분 더해서 대략 2시 45분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컴퓨터를 켠 시간은 2시 58분이었어요. 술집에서 나오면서 30분 정도가 걸렸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유력 용의자로 몰려있는 김 씨가 집에 데려다 줬다고 하니 뭐 둘이 걸으니까 대화도 하면서 걸었다면 천천히 30분 정도 걸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터넷 검색 내용이 112와 성추행이었던 것을 보면 술집에서 나오고 집에 오는 이 30분 사이에 성추행이라고 판단될 만한 사건을 이 씨가 겪은 겁니다. 이게 김 씨인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씨는 이 사실에 화가 나서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를 켰고 검색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자세한 검색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남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과 어떤 아저씨가 따라와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이었어요. 2번의 검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상이 달라요. 한 번은 아저씨고 한 번은 학생으로 다르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이 씨와 같이 집 근처를 온 김 씨와 헤어지고 제3의 인물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번째, 면식범의 가능성인데요. 이 씨가 살던 원룸 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죠. 이건 번호를 모르면 부수고 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지진 않았으니까 범인이 원룸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2가지예요. 이 씨가 스스로 안에서 열어줬거나 번호를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가지 다 해당되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한 시간은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인터넷 검색창이 열리고 다음 검색을 한 사이의 시간과 검색이 멈추거나 창이 꺼진 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검색 내용을 보면 심각한 일을 겪었던 것 같은데 검색 시간은 정작 너무 짧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검색이 3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컴퓨터는 그 뒤로 1시간 20분이 더 지나서 꺼졌다는 것이죠. 이 사이에 컴퓨터로 다른 일을 하진 않았어요.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추정해 봐야 되는데 검색 도중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 씨가 검색을 멈추고 문을 열어줬거나 아니면 범인이 직접 들어온 것이죠. 2가지 다 이 씨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가까운 사람이 확실히 보이고요. 자, 3번째, 몸싸움의 가능성입니다. 이 씨가 실종되자 119가 도어락을 부수고 집안에 들어갔어요. 이때 방안이 어지럽혀진 상태였는데 강아지를 키우니까 주인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몸싸움의 흔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벽에 걸려있던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불과 수건, 속옷을 세탁한 것에서도 성폭행의 가능성은 보여요. 속옷이나 이불 빨래가 있다는 점이 성폭행 정황으로 충분하죠. 범인이 흔적이 남기 좋은 이런 물건들을 빨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꽃다발을 선물한 사람도 지금 유력 용의자로 의심받는 김 씨라고 밝혀져 있어요. 자, 4번째, 사라진 수첩인데요. 수첩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와요. 이 씨가 종강총회 때 들고 왔던 가방은 집 책상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주사기와 약물이 발견됐었는데 평소에 이 씨가 가지고 다녔다는 수첩이 없는 거예요. 이 수첩은 실종 일주일 만에 이 씨가 다니던 전북대 동물병원 1층 수술 실습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이 씨가 주로 수술 실습을 하던 곳이 2층이었어요.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곳인데 1층이 여기서 수첩이 발견됐다는 거죠. 이건 누군가 일부러 수첩을 가져다 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씨가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어 놓은 이유는 사라지기 3일 전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잃어버린 가방엔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것도 전북대학교예요. 하지만 이 씨는 아르바이트라고 집에 가던 중에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학교를 가거나 학교에서 집으로는 이런 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신호가 학교에서 잡혔다는 것은 수첩이 발견된 것과 연결할 때 학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니면 날치기범과도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래서 이 날치기범에 대한 목격자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살해와 유기예요. 냉정하게 이 씨가 아직 살아있다고 보기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생활 반응이 전혀 없어요. 범죄학 관점에서도 이미 사망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한데요.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만약 집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범인은 컴퓨터가 꺼진 시간인 4시 21분까지 현장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름이라 곧 해가 뜨기 시작한 시점이 되거든요. 시신을 이때부터 처리하기엔 부담이 좀 됐을 겁니다. 이 씨가 살던 집은 3층이에요. 혼자서 옮기기도 쉽지 않고요. 옮긴다 해도 눈에 띄기 너무 좋은 상황이죠. 이 씨가 사라진 것을 사람들이 안 시점은 종강총회에서 집으로 향한 뒤 57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은 범인에겐 57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은 변수가 생기겠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범인이 바로 시신을 옮기지 않고 집안에서 처리 방법을 고민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학생과 아저씨라고 검색한 것을 봐선 범인이 2명 이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혼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 밖에서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밖에서 범행이 있었다면 불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담배꽁초가 발견된 정황이나 집안이 어질러질 이유는 없어요. 정리하자면 범인은 이 씨와 얼굴을 아는 1명 아니면 낮은 확률로 2명 이상일 것이고 처음부터 이 씨만을 노리고 집안에 침입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나 아니면 3일 전에 일어난 날치기와도 관련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자, 그 아래 취지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서 자세한 상황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